다음은 제1주제 보천교 운동사의 현대적 활용을 김탁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철학 박사이시며 한국학대학원 연구원이셨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볼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술대의 학술이라는 성격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그마한 성과라도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문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종교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한 줄기 큰 강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애초에는 우리나라 고대의 선맥, 무교 혹은 또 무, 선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신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그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외부 지역에서 들어온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서양의 기독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으로 동학이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여 하나의 큰 또 물줄기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 것이 전체적인 한국 종교사 전체적인 지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생과 유입, 민족과 외세, 특수와 보편 등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보천교가 당시 남북한을 전체 합쳐서 인구가 2천만이라고 했는데 자칭 600만이라고 주장했고 아무리 못 잡아도 수십만 내지 100만 정도의 교세를 자랑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천교 운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가야 한국사 전체에 바람직한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맥락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천교 운동의 역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첫째는 조직과 관계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천교는 60방주제라는 이른바 점조직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60방주제는 각 직급을 중심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천교의 간부 조직 이후에도 이만큼 방대한 조직이 형성된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 조직의 핵심과 운영 방안, 운영 체계는 어떻게 했는지가 좀 더 면밀하게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보천교 조직의 방대함에만 주목되어 있고 가장 단편적인 소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했던 힘과 원동력이 무엇인가 등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보천교의 조직이 과연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과 억압에 맞서 조국의 영토와 주권을 쟁취하려는 독립운동과 보천교 운동이 가지는 독립 지향 그리고 국권 회복 운동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천교 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위치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보천교 운동은 민중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신적 차원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물리적이고 투쟁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조만간 우리 민족만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나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천교 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현실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힘찬 몸짓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차원의 독립의 길을 제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보청기 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곧 새로운 천자가 출현하여 일제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염원이 집약된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정치력으로 회복하려는 했던 것도 아니고 총이나 칼, 무기로서 테러나 전쟁,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찾고자 하는 운동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신적 차원의 독립운동이었다고 새롭게 평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 운동이 펼친 방대한 조직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정부의 건설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청기 간부 조직에 아주 최하 말단의 조직에 참가하더라도 이것은 곧 나라를 찾는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주의 강력한 차경석이라는 강력한 종교인의 종교 창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효율적으로 조직화된 것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청교는 일반적인 사회 조직도 아니었고 더구나 정치 조직이나 정치적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보청교 조직이 가능했던 가장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종교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보청교 운동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청교 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상과 관계되는 문제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주인 차경석을 신격하고 그가 곧 새로운 왕국을 세울 천자라는 믿음과 연관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단편적이고 아직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교주인 정상 강일순의 재생, 부활과 관련된 언급과 믿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청교 운동의 사상적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보청교는 정상교단의 최대 규모로 전개된 종교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보청교의 교리나 사상이 온전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볼 경전의 미비와 또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특히 무진년 1928년 이후에 보청교는 차경석의 선언에 의해서 급격하게 친유교적인 교단으로 변질 혹은 변모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옷을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보발을 한 보청교인의 모습은 유교의 대중화와 전통적인 유교적인 습속을 그대로 따르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청교 운동이 지향했던 사상적인 전망과 그 지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청교 본부가 있었던 정읍군 대흥리는 전통적인 건축물이 중심이 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도읍지로 소문이 났습니다.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거나 읽지 못했던 낡은 전근대적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보청교 운동에 대해서 그 종교적인 지향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동학과의 관련은 무엇이었는가 등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걸림돌이 보청교 운동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교주와 간부들의 친일적인 경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보청교 운동을 구성하는 중심 인물들인 교주와 교단 간부들이 자주 보여주었던 친일적인 행위를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특히 시국 대동단의 활동과 주장은 일제의 논리와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당시 민중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아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하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보청교 교주나 간부들의 일제 선후배에 끊임없이 접촉하려 했던 태도나 그들의 도움과 협력을 기대했던 일은
독립운동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보천교의 경전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돼야 할 것입니다. 종교 조직에 있어서 경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천교단에서는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결정적으로 보천교의 교주인 차경석의 언행이 거의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차경석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1928년 이후에 유교적인 범죄에서 나오는 유교적인 윤리 도덕 규범과 관련된 인의 도덕 효 가정 뭐 이런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유교와 다른 점이 또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도 뚜렷한 증거나 답을 할 만한 것이 궁색하기만 할 뿐입니다. 보천교에서 간행한 1923년의 보강이라는 잡지에서는 경전이 없는 일을 자랑스럽게까지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보천교가 종교단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전이 부족하거나 없는 교단은 종교단체로서의 생명력이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천교입니다. 결국 보천교는 실패한 종교운동으로까지 평가받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주인 차경석의 언행록 자체가 전하지 않고 모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차경석이 만년의 스승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예를 행하는 집지례를 받았던 기록만 몇 날 며칠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신도들이 집지례를 행했다. 이런 기억문화만 나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말씀의 역사를 보천교사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거의 소멸된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보천교의 몇몇 교인들의 연중 행사를 통해 갸들린 성결이 전해지고 있지만 보천교 운동은 이미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본받을 만한 교훈이나 가르침도 전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컨대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생명력은 이미 고갈되었고 향후에 그에 대한 전망도 무척 어둡기만 합니다. 나아가 보천교가 종교운동으로서 부활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연 우리는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천교와 관계된 비교적 객관적으로 쓴 신문 기사나 일제시대의 실찰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전해집니다만 보천교에서 경전이라고 굳이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주로 교단사에 대한 몇몇의 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제라도 보천교 운동이 지금 우리로서 단계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배나 후학들에 의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적인 입장에서라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노령 역사문화연구원을 이 주동이 돼서 보천교 자료 총서라는 책으로 자료만 있으면 그 출판비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료는 아무리 많아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된 신문기사나 보고서 빼고요. 그러면 500페이지 분량으로 한 2권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천 교진이 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후원자를 양성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든지 간에 보천교 자료 총서는 꼭 지금부터 빨리 발간이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 특히 후학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될 가장 방향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천운동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서도 우리 김재영 박사님께서도 자세하게 여러 고민을 통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보천교 운동이
현재 한국 신흥 종교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천교 운동에 대한 기억은 보존되고 진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천교 운동은 민족의 주체성을 유달리 강조한 정신적 독립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일종의 사상투쟁이었습니다. 보천교 운동은 방대한 조직을 통해 선민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고취했고 나아가 민족 독립의 염원과 희망이 집약된 새국가 건설의 꿈을 당대 민중의 가슴에 깊이 새겼던 종교적 차원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민족, 독립 등에 관한 말 한마디조차 쉽게 끊을 수 없었던 일제강점 뒤에 담대하게 새국가, 새왕조의 건설과 수립을 예언하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전개되었던 보천교 운동의 위상은 오늘날 제대로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천교의 중심지요 성지인 정읍군 대흥리는 천자 등극설의 발원지로 다시 인식되고 공부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나가면서 간단하게 전체 맥락에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운동이라는 위대한 투쟁 정신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진 정읍은 동학 이후 전개된 한국 민족사의 또 다른 위대한 전통인 정산사상의 발흥과 발전을 이끈 성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읍이라는 샘고을이라는 한 지역에 집약적으로 응축된 민족사의 위대한 전통 정신과 주체적으로 전개된 사상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서술과 정신개벽을 선제적으로 이끄는 종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일은 정읍지역이 반드시 알아서 행해야 할 본질적인 인문학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정읍인으로서의 주관적 인식과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정읍지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배태되고 자란 동학과 청산 사상에 관한 객관적 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올바른 인문학적 평가는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일제 제국주의 경찰의 강력한 행정력에 힘입어 교주인 차경석의 사망 직후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른바 유사종교 단체 해산령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져갔던 보천교 운동이 가지는 종교적인 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거칠지만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보천교 운동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민족적 주체성이 약화되고 천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과연 민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영혼을 위한 청량음료의 하나로 보천교 운동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그 종교적 진실을 추구하는 일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민족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주시고 보천교 자료 총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 주신 김탁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